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케냐 프로젝트 실패로 절망에 빠진 35세 케임브리지 교수가 한국을 연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료들은 시간 낭비라며 만류했고 하버드 라이벌은 6개월 후 학회에서 맞붙자며 도전장을 던졌죠. 하지만 67달러에서 33,000달러로 500배 성장한 데이터를 본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위기 극복 정신에 완전히 감동받았다는데요. 도대체 그가 발견한 한국의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의 비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도 감탄시킨 한국의 비밀을 알아내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이크 윌슨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국제개발학과 조교수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학문적 성취보다 훨씬 개인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2023년 3월 저는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3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했던 케냐 식수 개발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날 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무거운 가방을 끌며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3년 전 케냐로 떠날 때의 설렘과 희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부패한 현지 관리들 때문에 수십만 달러의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깨끗한 물을 기대하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미안함만 안고 돌아왔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을 돕겠다는 제 이상이 얼마나 순진하고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에밀리 박이 매일 문 앞에서 걱정스럽게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바로 이 절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 후 마침내 연구실에 나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들이었죠. 그런데 학과장인 로버트 해리슨 교수가 저를 부르더군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뜻밖의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신규 연구 프로젝트였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도약한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성공 사례라니 그런 게 정말 존재하기나 할까 싶었거든요. 해리슨 교수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크, 실패만 보지 말고 성공도 한번 봐라.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그때 에밀리가 나타났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은 어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에밀리는 한국계 영국인이었거든요. 할머니가 한국 전쟁 때 영국으로 이민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으니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국만큼 빨리 변한 나라는 없다고. 그 순간 뭔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국이 그렇게 특별한 나라일까? 마침 에밀리의 제안도 있고 해서 한국을 연구 주제로 정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여행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도서관에서 1953년 한국의 경제 지표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67달러였더라고요. 67달러. 제가 방금 전까지 연구하던 아프리카 최빈국들보다도 낮은 수치였어요. 그런데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3,000달러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70년 만에 500배 가까이 성장한 거였습니다. 이런 성장률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든 곳의 자료가 일치했어요.
그때 하버드 대학교의 마크 데이비스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마크는 저와 같은 나이의 라이벌이었어요. 아마 누군가가 제 연구 소식을 전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제이크, 요즘 한국 연구한다면서? 아시아의 특수성일 뿐이야. 미국과 일본의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마크의 비웃음 섞인 어조가 오히려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외부의 도움만으로 이런 성장이 가능할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새벽까지 자료를 뒤지면서 뭔가 다른 비밀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한국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며칠 후 에밀리와 함께 런던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에밀리가 따뜻한 라테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이크, 할머니 이야기 들어볼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 이야기가 제 연구에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될지 몰랐거든요. 에밀리의 할머니 이름은 박순자였습니다. 1951년 한국 전쟁 중에 영국으로 피난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에밀리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의 아버지는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은 폭격으로 다 타버렸지만 학교부터 다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천막을 치고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교육이 곧 희망이었다고. 그 순간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률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진짜 원동력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에밀리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줘서 말이죠. 다음 날 지도교수인 리처드 스미스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케임브리지에서 30년간 개발 경제학을 가르치신 대가였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한국 연구 이야기를 꺼냈는데 교수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라고요. 제이크, 한국 연구는 시간 낭비야. 교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너는 아직 젊으니까 안전한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안전한 연구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수님, 안전한 연구만 하시면 새로운 발견은 어떻게 해요? 제가 처음으로 스미스 교수에게 반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때 제가 덧붙였습니다. 케냐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도 기존의 안전한 방식만 따랐기 때문 아닐까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진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스미스 교수는 한숨을 쉬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후회하지 말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존경하는 스승과 처음으로 의견이 갈린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정말 제 방식대로 연구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면서 한국사를 깊이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큰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국가들은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1950년 한국 전쟁 때는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놀라운 재건이 시작됐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 증거였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나라를 구했어요. 가장 최근의 사례는 코로나19였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K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러 올 정도였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발전의 동력이 되는 특별한 DNA가 있구나.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드디어 한국 성공의 핵심 키워드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위기의식. 바로 이것이 한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든 비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연구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마크 데이비스에게서 도발적인 메일이 왔습니다. 제이크, 한국 모델의 허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 읽어봐.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치밀하게 한국의 성공을 폄하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외부 원조, 냉전 특수, 일본의 기술, 지원 등등 외적 요인들만 강조하면서 한국 자체의 역량은 무시하는 논조였습니다. 메일 끝에는 더 자극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6개월 후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개발학회에서 맞붙자는 도전장이었습니다. 한국 모델 찬성대 반대로 공개 토론을 하자는 거였죠. 마크는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하버드의 명성을 등에 업고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말이죠. 그날 바로 회신 메일을 보냈습니다. 좋다,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후회하지 마라. 에밀리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조금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마크는 하버드에서도 손꼽히는 똑똑한 사람이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니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날이 왔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14시간의 긴 여행이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거든요. 기내에서 에밀리가 준 연락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할머니의 옛 친구분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먼 친척들의 연락처였습니다. 에밀리는 제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이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찾고 있는 답이 한국에 있을까? 데이터와 자료로만 봤던 한국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들어서자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했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다고. 창밖을 내려다보니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이 땅이 지금은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라니. 벌써부터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한국의 기적을 직접 목격할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작품 같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의 친절한 직원들. 이게 정말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의 공항인가 싶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풍경이 정말 놀라웠어요. 높은 아파트들,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택시 기사분이 영어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게 한강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강이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됐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사분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시내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어요. 명동, 강남, 홍대 이런 지역들이 정말 역동적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걸어다니고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이게 정말 아시아인가 싶을 정도로 세련됐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발전한 지 오래됐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지금의 서울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 근처에서 만난 분은 이경호 씨였습니다. 옛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었어요. 현재는 기획재정부로 개편되었지만 말이죠. 대학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이 씨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신 산증인이었어요.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씨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박사님, 한국이 G20에 들어간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젓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웃으며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는 항상 위기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언제 다시 가난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운 말이에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그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가난한 나라로 남을 거라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도 반드시 달성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이 씨가 들려준 구체적인 사례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 세계은행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죠. 88 올림픽을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개발도상국인데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겠냐는 의심이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G20 가입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항상 한 단계 위를 바라보며 노력했다는 겁니다. 개발도상국 티를 벗고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이 씨의 말씀을 들으며 한국의 G20 가입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밀리였어요. 제이크, 지금 인천공항이야.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에밀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혼자 두기 싫어서 왔어. 그리고 한국이 궁금해서. 공항으로 마중 나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에밀리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에밀리도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에밀리는 할머니의 고향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할머니가 떠나셨을 때와는 정말 다르겠다. 맞아, 70년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 둘이서 한강공원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이크, 이 연구가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잖아. 에밀리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에밀리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됐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이 생겼어요. 에밀리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국제협력단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것은 2010년이었는데 이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코이카 직원인 김미영 씨가 저희를 안내해 줬어요. 김 씨는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케이스예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약 13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연간 30억 달러 이상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케냐에서도 한국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새마을 운동을 현지에 맞게 적용한 농촌 개발 사업이었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실패한 곳에서 한국이 성공하고 있다니. 김 씨가 말하길 한국의 원조 철학은 다르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육과 기술 전수에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DAC 가입은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돕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에밀리도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박사님, 우리가 받은 도움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희망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 한국을 만든 거구나 싶었거든요. 현재 한국은 연간 31억 달러 이상을 개발도상국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울에서의 두 번째 주가 지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미스 교수였어요. 런던 시각으로는 아침이었지만 서울은 오후였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제이크, 자네 연구에 대해 들었네. 케임브리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 물으니 교수님이 웃으며 대답하시더군요. 런던 경제대학교에서 자네 연구에 대해 문의가 왔어. 한국 모델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더군. 더 놀라운 것은 교수님의 다음 말씀이었어요. 자네가 옳았나 보네. 나도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처음으로 스미스 교수가 제 판단을 인정해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럽 여러 대학에서 한국의 발전 모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한국의 위기 극복 사례를 연구하고 싶어 한다더군요. 자네가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에밀리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이크,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연구가 단순히 제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일이 됐다는 것을 말이죠.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재단에서 주최한 공개 강연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발표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강연이 끝난 후 짧은 시간이지만 인사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반 전 총장님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강연에서 반 전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발전은 기적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지였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던 국민들의 의지가 오늘의 한국을 만든 거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유엔에서의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을 안다.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개발의 중요성을 안다. 그래서 세계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강연 후 짧은 인사를 나누며 반 전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연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 마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개발학 저널에 한국 연구를 비판하는 기사를 기고했다는 거였어요.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습니다. 감정적 편견에 사로잡힌 한국 연구의 문제점.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교묘했어요.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젊은 연구자들이 객관성을 잃고 특정 국가에 대한 감정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식으로 썼더라고요. 한국의 성공을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에밀리가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마크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더 탄탄한 논리와 데이터가 있어야 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에밀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이크,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제나 승리해. 에밀리의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 마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이 진실이야. 다음 날부터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마크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처럼 저도 이 위기를 더 좋은 연구를 위한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크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더 생생한 증언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제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했거든요. 대학 교환 프로그램과 현지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박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때가 1970년대였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았다고 하시더군요. 정부에서 시멘트와 철근만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모두 주민들이 해결했다는 겁니다. 박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낮에는 각자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마을 일을 했다고.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분은 김정희 아주머니였어요.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결혼 반지까지 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깝지 않았냐고 물으니 나라가 망하면 반지가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대답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이준호 씨라는 젊은 공무원이었어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지만 보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범이 됐잖아요. 그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한국 정부에서 주최한 외국인 연구자 대상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각국의 관심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트남도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요. 르완다에서 온 카가메 연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수디르만 교수와의 대화였어요.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어떻게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나요?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협력했나요? 위기 때 국민들이 단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발전 모델은 단순히 경제 성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 기업 문화, 사회 통합, 위기 관리 등 종합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다른 나라들이 간절히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연구자는 더욱 구체적인 요청을 했어요. 한국의 농촌 개발 모델을 방글라데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들을 받으며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기여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드디어 마크와의 대결 날이 왔습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개발학회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에밀리와 스미스 교수도 응원차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크는 하버드 동료들과 함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발표 제목은 한국의 위기 극복 DNA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었습니다. 6개월간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와 증언들을 정리해서 준비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첫 슬라이드에
1953년과 2023년 한국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천천히 한국의 성공 비밀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위기의식, 교육열, 공동체 정신, 그리고 도전 의지. 가장 강조한 부분은 한국 사람들의 증언이었어요.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던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 IMF 때 금을 모았던 김아주머니의 이야기, 코로나 방역에 헌신한 이 씨의 이야기. 이런 생생한 증언들이 청중들을 감동시켰어요. 마크가 반박할 차례가 왔지만 제 발표를 듣고 나서 기세가 꺾인 것 같았어요. 외부 요인만 강조하던 기존 논리로는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노력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토론 후 청중들의 박수와 호응을 받으며 설득력 있는 발표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몇 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대학 교수들이 제게 연락해와 협력 연구를 제안했어요. 옥스포드, 소르본, 베를린 자유대학교 등에서 한국 모델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자고 하더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버드의 한 교수가 한 말이었어요. 제이크, 당신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야. 인간의 의지와 희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높아졌어요. 한 달 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 모델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이코노미스트에서도 특집 기사를 다뤄줬어요. 그 후 BBC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왔더라고요. 에밀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제이크, 당신이 해낸 거야.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린 거야. 스미스 교수도 제게 와서 악수를 청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었네.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는데 댓글들을 보니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댓글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유대학교 등에서 한국 모델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자고 하더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버드의 한 교수가 한 말이었어요. 제이크, 당신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야. 인간의 의지와 희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 모델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이코노미스트에서도 특집 기사를 다뤄줬어요. BBC에서는 인터뷰 요청까지 왔더라고요. 에밀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제이크, 당신이 해낸 거야.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린 거야. 스미스 교수도 제게 와서 악수를 청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었네.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는데 댓글들을 보니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댓글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케임브리지로 돌아와 한국 발전 모델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에밀리와의 약혼도 발표했어요. 에밀리의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한국을 사랑하는 사위를 얻게 됐다면서 말이죠. 연구소에는 전 세계에서 연구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모델을 자국에 적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실패했던 케냐에서도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스미스 교수는 이제 제 가장 큰 지원자가 되셨어요. 케임브리지에서도 한국학 과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해 주셨고요. 마크조차도 제게 와서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틀렸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한국에서 만난 분들과의 인연입니다. 박 할아버지, 김아주머니, 이씨, 그리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분들의 진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니까요. 지금도 매일 한국 뉴스를 확인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에밀리와 함께 말이죠. 내년에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의 친구로서 말이죠. 한국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70년 전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G20 회원국이 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고 UN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발전 모델이 된 나라. 이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정신력 덕분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 말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한국인의 특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감동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